자, 상가 경매에 뛰어들었는데 와,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장애물, 골치 아픈 임차인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꿈에 그리던 상가에 이제 입찰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딱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2억 1천만 원. 이게 뭐냐? 임차인이 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만큼 썼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거야 라고 신고를 한 거죠. 와, 이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죠. 아니, 2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상황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에이 이건 아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거든요.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대로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좋은 물건 여기서 끝인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엄청 무서워 보이는 유치권의 진짜 얼굴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사실 종이 호랑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보기엔 막 어흥 하고 달려들 것처럼 무서운데 알고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상가 경매에서는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겁을 먹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기회가 숨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법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이 법정에만 가면 힘을 못 쓰는지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 그냥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려 20년 이상 현장에서 구른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현장의 진실이라는 거죠. 법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깐깐하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뭐냐면 임차인이 자기 사업 잘나려고 예를 들어서 예쁜 카페 만들려고 맛집 식당 꾸미려고 쓴 돈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돈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사업을 위한 지출이지 건물을 위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유치권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의 필살기급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있어요. 바로 원상복구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기간 끝나면 네가 설치한 거 다 뜯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라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임차인이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달라고 할 권리를 미리 포기했구나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치권의 뿌리가 되는 받을 돈, 즉 채권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남들의 두려움을 나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 신고가 딱 붙어있는 물건은요, 경쟁률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겁나서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몇 번씩 유찰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종이 호랑이의 정체를 아는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바로 남들보다 훨씬 싼 값에 알짜배기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대박 기회의 신호로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작정 뛰어들면 절대 안 되고요. 이 4단계 조사 계획, 이것만은 꼭 따라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법원 서류부터 꼼꼼히 봅니다. 유치권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세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건물 가치를 높인 공사인지 아니면 그냥 장사하려고 꾸민 건지.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든 임대차 계약서를 구해서 원상 복구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임차인이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는지 그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마쳐서 이 유치권 가짜구나 확신이 섰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이른바 명도 과정이죠. 이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입찰가를 써야 진짜 프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유치권이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해도 임차인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나가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임차인도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버티면 이삽이라도 한 푼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예산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협상용 이삽이나 아니면 정 안 될 때 법적으로 내보내는 강제 집행 비용으로 미리 딱 떼어놓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걸 명도 비용으로 예산에 잡아두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명도가 좀 길어질 경우에 나갈 대출이자라든지 뭐 기타 비용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한 1,000만 원 정도는 안전예비 자금으로 따로 빼놓고 입찰가를 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렇게 방어막을 쳐놔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내 투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죠.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법적인 카드도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걸어버리고 동시에 낙찰자한테만 주어지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 인도 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상과 법적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상가 경매에서 마주치는 유치권은요, 이제 멈춤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기회가 여기 있으니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두 기회를 잡아라 하는 특별한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아셨습니다. 다음에 경매 물건을 보다가 억소리 나는 유치권 신고를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위험하다 하고 도망가는 경고등으로 보실 건가요? 아니면 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초대장이구나 하고 달려드실 건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